1862년 경상도 진주에서 거대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성난 백성들이 몽둥이와 죽창을 들고 관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온 고통이 마침내 임계점을 넘어서며 폭발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평범한 농민들을 투사로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굶주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은 그보다 더 깊고 근원적인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조선의 근간을 흔들었던 삼정의 문란, 그 참혹한 현장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862년 봄, 조선의 땅은 메말라 있었습니다. 대지는 갈라지고 농민들의 가슴에는 깊은 주름이 팼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더 괴롭힌 것은 가뭄이 아니라 탐관오리들의 끝없는 탐욕이었습니다. 새벽녘 진주 근처의 작은 마을에서 한 농부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논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서방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이슬 맺힌 벼 나타를 만지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작년보다 수확량이 줄어들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박서방은 생각했습니다. 올해도 아이들에게 흰쌀밥 한 그릇 먹이기는 틀렸구나. 아니, 굶지는 않으면 다행이지. 농부의 눈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조선의 토지세금 제도인 전세는 원래 수확량의 10분의 1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온갖 명목의 부가세가 붙어 농민들의 등골을 휘게 했습니다. 관청의 아전들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거드름을 피우며 논의 크기를 다시 재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은 비옥하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아전의 차가운 목소리에 박서방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으리, 보시다시피 땅이 척박하여 곡식이 제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발 살펴주십시오. 박서방의 간청에도 아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럽다. 나라에 창고가 비었는데 내 놈 사정 봐주게 생겼느냐? 아전은 장부를 휘둘러 박서방의 어깨를 쳤습니다. 이것이 당시 전세의 현실이었습니다. 토지대장의 누락된 땅인 은결을 찾아내어 세금을 매기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무지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후 농민들은 자신들의 피땀 섞인 곡식이 관리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다는 사실에 치를 떨었습니다. 풍년이 들어도 곡간은 비어갔고 흉년이 들면은 빚더미에 앉아야 했습니다. 박서방은 밤잠을 설쳤습니다. 저들의 탐욕은 끝이 없구나. 도대체 우리는 언제까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한단 말인가? 농민들의 가슴 속에는 보이지 않는 불씨가 조금씩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을 괴롭힌 것은 토지 세금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잔혹한 것은 군역의 의무를 대신하여 내는 군포였습니다. 당시 조선의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 대신 1년에 배 2피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었습니다. 마을의 장정들이 고된 세금을 견디지 못해 야반도주하는 일이 잦아졌고 그 빈자리는 남은 이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박서방의 집 마당에 아전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다짜고짜 박서방의 어린 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의 군포도 내야겠다. 박서방은 경악했습니다. 나으리 이 아이는 이제 겨우 7살입니다. 군대에 갈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전은 비웃음을 흘리며 대꾸했습니다. 이놈아, 이 아이도 조만간 어른이 될 것 아니냐? 미리 내는 셈쳐라.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를 군적에 올려 군포를 징수하는 황구첨정의 폐단이었습니다. 박서방의 이웃인 김노인의 사정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김노인의 아들은 작년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관청에서는 죽은 아들의 이름으로 여전히 군포를 요구했습니다. 김노인은 아들의 무덤 앞에서 대성통곡했습니다. 죽어서도 이 나라에 종노릇을 해야 한단 말이냐? 아전들은 김노인을 끌어내며 윽박질렀습니다. 죽었다고 세금을 안 내면은 나라 살림은 누가 책임지느냐? 인정을 베풀 처지가 아니다. 이것은 죽은 사람에게 군포를 물리던 백골징포였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이웃의 세금을 대신 내게 하는 인징, 친척의 세금을 떠맡기는 족징까지 횡행했습니다. 박서방은 김노인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은 조금씩 분노로 바뀌어갔습니다. 배 2피를 마련하기 위해 아내는 밤새 물레를 돌렸고
자식들은 산으로 들로 나무를 캐러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관청의 요구는 끝이 없었습니다. 군포는 백성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이 죄요, 자식을 낳는 것이 저주라고 탄식했습니다. 이 가혹한 현실 속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서서히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었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것은 환곡이었습니다. 본래 환곡은 봄에 배고픈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 갚게 하는 훌륭한 구휼 제도였습니다. 굶주린 백성들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았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이 제도는 관리들의 치부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관청에서는 곡식이 필요 없는 농민들에게도 억지로 곡식을 떠안겼습니다. 강제로 빌려준 뒤 가을에 엄청난 고리대를 붙여 회수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서방 역시 환곡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관에서 내준 곡식은 절반이 모래와 겨였습니다. 나으리, 이런 곡식은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찌 이리 심하십니까? 박서방의 항의에 관리는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배가 불렀구나. 이것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천지다. 가져가기 싫으면 관아를 모독한 죄로 다스려 주랴? 박서방은 눈물을 머금고 모래 섞인 곡식을 짊어지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가을에 갚을 때는 깨끗한 쌀로, 그것도 빌린 양보다 훨씬 많이 내놓아야 했다는 점입니다. 아전들은 교묘한 수법으로 양을 속였습니다. 쌀을 잴 때 사용하는 되의 바닥을 두껍게 하거나 쌀을 담을 때 수북하게 쌓아 올려 더 많은 양을 가져갔습니다. 이를 낙속이라 불렀는데 백성들의 피땀 어린 곡식을 대놓고 뺏어가는 짓이었습니다. 박서방은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구나. 환곡의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문의 대를 이어 내려가는 빚이 되었습니다. 땅을 팔고 소를 팔고 결국 집까지 내놓아야 하는 처지에 놓인 농민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정약용 같은 선비들이 이 비극을 목격하고 글을 남겼으나 권력의 핵심부에 있는 이들에게 백성의 신음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환곡은 이제 백성을 구제하는 창고가 아니라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지옥의 아가리가 되었습니다. 박서방은 마을 사람들과 모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앉아서 죽을 판이요, 무언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소? 사람들의 눈빛에는 서늘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깊어지면 분노가 되고 그 분노는 세상을 뒤엎을 힘으로 변하는 법입니다. 지방관들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당시 안동 김씨 일가가 조정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던 세도 정치기였습니다. 중앙의 관직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되었고 비싼 값을 치르고 부임한 사또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들을 쥐어짜는데 혈안이 되었습니다. 진주 병사 백낙씨는 그 중에서도 특히 탐욕스럽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온갖 구실을 만들어 백성들에게서 돈을 갈취했습니다. 백낙씨는 집무실에 앉아 장부를 살피며 기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뜯어낼 구석이 많구나. 이 총우석에서 이만한 노다지가 나올 줄이야. 그는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고 상급자에게 바칠 뇌물을 마련하는 것만이 중요했습니다. 백낙신의 밑에서 일하는 아전들은 사또의 눈치를 보며 더욱 가혹하게 백성들을 몰아붙였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돌며 솥단지까지 압수해갔습니다. 세금을 못 내겠다면 이것이라도 가져가야겠다. 아전들의 행패에 마을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울부짖었고 노인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박서방은 이 광경을 지켜보며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굶주린 늑대보다 더 무서운 짐승들이다. 박서방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존경하던 유계춘을 찾아갔습니다. 유계춘은 몰락한 양반이었지만 정의감이 투철하고 백성들의 고통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유계춘은 박서방을 맞이하며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도 들었네. 백낙신의 탐욕이 하늘을 찌르는구려. 이대로 두면 진주 땅에 살아남을 백성이 없을 것이네. 유계춘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마음을 굳힌 듯 했습니다. 박서방,
자네는 나와 함께 하겠는가? 잘못된 세상을 바로잡는 길에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박서방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매한 가지입니다. 저들을 심판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그것은 썩어빠진 권력을 향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조정의 왕 철종은 궁궐 깊은 곳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강화돼서 농사를 짓다 갑자기 왕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삼정의 폐단을 고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안동 김씨의 세력들이 장막처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은 궁궐 문을 넘기도 전에 변질되거나 무시되었습니다. 철종은 밤마다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 백성을 위해 한 일이 무엇인가? 저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짐을 지우고 있구나. 왕은 무력감에 시달렸습니다. 암행어사를 파견해 보기도 했지만 어사들이 보고하는 서류들은 이미 권력자들에 의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평안하옵니다 전하. 모두가 전하의 성덕을 칭송하고 있사옵니다. 대신들의 거짓 보고의 왕은 가슴을 쳤습니다. 거짓말이다.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백성의 칭송이 아니라 곡소리다. 한편 진주에서는 거사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유계추는 은밀하게 통문을 돌려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수천 명의 농민이 산속에 모여 횃불을 올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낫과 괭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계춘이 바위 위로 올라가 사자후를 토했습니다. 동포들이여,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태어나 열심히 일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굶주려야 하고 왜 우리 자식들은 팔려가야 합니까? 백낙신 같은 탐관오리들이 우리의 피를 빨아먹고 있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의 함성이 산을 울렸습니다. 죽이자. 탐관오리를 처단하자. 유계추는 하얀 머리띠를 질러맸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주 관하로 갑니다. 가서 우리의 분노를 보여줍시다. 백성들은 더 이상 나약한 농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간 이어져 온 불의를 깨뜨리기 위해 일어선 혁명가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맨 앞에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쌀을 달라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고 싶다는 절규였습니다. 1862년 2월 18일, 진주의 하늘은 붉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 관아는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오는 백성들의 기세에 눌려버렸습니다. 성난 군중은 성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아전들은 혼비백산하여 달아났고 기세등등하던 백낙씨는 병풍 뒤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백성들은 관아의 장부를 끌어내어 마당에서 불태웠습니다. 우리를 옥죄던 이 가짜 문서들을 다 태워버려라. 불길은 하늘 높이 치솟았고 농민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계추는 끌려 나온 백낙신 앞에 섰습니다. 내 죄를 네가 알렸다. 백낙씨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살려주시오. 내가 시킨 일이 아니오. 아래 것들이 멋대로 한 짓이란 말이오. 그 추잡한 모습에 백성들은 더욱 분노했습니다. 저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느냐. 진주밀란의 소식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전라도, 충청도, 심지어 함경도까지 백성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에 기록된 임술농민봉기입니다. 전국 70여 개의 군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폭동이 일어난 것은 조선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었습니다. 농민들은 관청을 점령하고 탐관오리를 응징하며 세금 감면을 요구했습니다. 조정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철종은 급히 선무사를 파견하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하여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는 척하며 상황을 진정시키려 한 것이죠. 그러나 본질적인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세도 정치의 뿌리는 여전히 깊었고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봉기가 잦아들자 조정은 주동자들을 잡아들여 처형하기 시작했습니다. 유계춘 역시 체포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백성들의 안위를 걱정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이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이네. 언젠가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를 날이 올 것이야. 그의 유언은 살아남은 이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임술 농민 봉기는 비록 조직적인 혁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더 이상 백성들이 일방적으로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님을 만천해 공포한 것이었습니다. 왕실과 지배층은 큰 충격을 받았고 체제의 위기를 절감했습니다. 훗날 고종시대에 이르러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하고 호포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이 임술년의 거대한 함성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분노를 무시했다가는 왕조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공포가 지배층을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박서방은 난리가 끝난 뒤 다시 논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은 죽었고 세상은 크게 변하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목소리를 내면 세상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농민들의 저항은 훗날 동학 농민운동으로 이어지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낡은 질서에 맞서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그들의 용기는 한국 민주주의의 먼 뿌리가 되었습니다. 삼정의 문란이라는 거대한 모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무명의 농민들, 그들이 흘린 피와 눈물은 조선의 대지를 적셨고 그 위에서 변화의 싹이 텄습니다. 역사는 승리한 자들만의 기록이 아닙니다. 비록 당장 세상을 뒤엎지는 못했을지라도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일어섰던 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진짜 역사입니다. 진주의 불길은 꺼졌지만 그 열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정의 문란과 임술농민봉기의 이야기는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날의 선택과 결심, 사람들의 고뇌와 두려움은 시간을 넘어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바람에 스친 작은 발자국 하나에도 문득 떠오르는 긴장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는 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사건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 그리고 남겨진 흔적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순간 또한 머릿속에서 오래도록 울림을 남기며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꿈꿨던 백성이 주인 되는 세상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상 속에 조용히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의 길을 걷고 있으며 그들이 못다 이룬 꿈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역사에 답하는 방식일 것입니다.